다원님 문제이고, 네. 저희가 이제 뭐 디지털 포용, 뭐 시민 역량 이런 거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마 그 디지털 시티즌십, 우리 원장님 말씀이 쉽자가 붙은 용어가 상당히 그 우리말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시작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일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앞으로 전개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 산업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사회의 주 세력이 근대 시민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된 것처럼 앞으로 오는 그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그 근대 시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의 조건, 이런 것들이 뭔지 뭐 고민을 해보자, 뭐 문제의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를 구성한 주체가 뭐 기업, 정부, 개인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우리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주체에 관해서 우리가 그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면 뭐 기업이라든가 산업이 한 부류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정부가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개인의 문제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남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생산성을 통해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 또 생산성 증대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역량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갖출 거냐.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그 생산성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기술이 가져오는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뭐 뒤처지는 사람들이라든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정보 격차 이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고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만 거기에 포함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플랫폼 노동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그런 기술에 의해서 좀 불이익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끼워낼 것인가, 어떤 대비를 만들어줘야 향후에 건강한 그 사회로 디지털 사회 이런 게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논의가 확대가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디지털 포용과 관련돼서 정책 영역 또는 정책 대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정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 범위를 넓게 잡으면 무슨 뭐 격차라든가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그런 거에 맞춰서 개편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이렇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디지털 포용의 개념과 사회 정책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한 번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문제들을 브레이크다운 하면 아마도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그런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정책 대상들을 어떤 사람들로 하는 것이
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결부쳐서 좋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오늘 말씀 주신 거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비 부모 같은 분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앞으로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먼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뭐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교육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뭐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뉴스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에 포커스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게 뭐 디지털 포용이 됐던 시민 역량이 됐던 그 논의 자체에는 이게 마이크로한 수준에서의 개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분이 말씀 주셨는데 그게 대상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지금 남아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국제를 했기 때문에 우 교수님은 5분 내로 말씀드리고 저는 발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니까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발제를 하십니다. 상당히 제가 이제 토론을 네, 좋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나간다 그래서요. 유튜브는 약간 자극적이라 자극적인 새로운 방식의 토론. 유튜브 성공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극적이라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왜 도서관인가? 도서관이 정부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가정교육, 공교육, 평생교육 할때 그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인정하고 그러나 제가 알기로 실제 도서관에 관련해서 많은 지역사회에서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도서관 뭐 사사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도서관 협의 도서관 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소관이에요. 신기람 그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분 오실 때도 부산에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굉장히 인프라는 좋은데 도서관 사수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좀 배우는 그 미국 본부장님, 박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정책 영역, 정책 대상, 정책 영역을 저는 시민성 좋은데 그만 갖고 안 된다. 묶어 살게 해줘야 된다.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산은 실업자들이 증가되면서 굉장히 마침 우리나라의 강력시에 마을 기산들이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지. 서울같이 산이 저 멀리 있고 하면요. 전부 다 도시에서 여러 가지 떠돌면서 폭동이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뒷산에 가서 해소하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실업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시민성 윤리 이렇게만 가면은 분명히 실패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같이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포용과 일반 사회 정책의 연결성을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까지도 가져가서 국가기획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것 중에는 다문화 가족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다문화 가족이 공식적으로는 다문화 가족이 그 사이에서 5%가 되면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족이 100만이 넘고 초기 1세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여식을 가지고서 가정에서 불편하게 자랐던 사람들이 군대에서 총을 들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관이 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 포용이라는 점에서 다뤄야 되고 그래서 NIA에서 여성 또 중장년 장애인 농민 이래서 거기에다가 다문화 가족을 넣어가지고 따로 관리를 객차소상 할 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야기 없었던 것 중에서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포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비수도권의 도시에 이 부분을 그대로 둬서는 포용이라는 말은 그때그때 뭐 인테리어식으로 예? 그 인테리어식으로 놓다가 막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까지도 이제 가져가야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라도 포용 정부니까 제대로 된 해답을 주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이제 뭐 그 발제 수준까지 해주신 것도 좋고 뭐다 도와주신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일단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됐던 뭐 포용이 됐던 일단 그 수혜 대상자가 누구이냐 혹은 참여 대상자가 누구냐를 정의 내리는 게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이제 뭐죠? 전자정법인가? 여기 그 정과지로 관리되는 게 거기에 법을 보면 아마 55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노인으로 55세로 정의가 돼 있고요. 저가 소속해 있는 도서관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지식 소유 계층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65세 이상의 노인, 그 다음에 장차법에 의한 장애인, 그 다음에 농어민법에 의한 농어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동,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가정까지 한 5개 영역이 우리가 디지털이 뭐 어떤 내용화 됐던 하여간 그 우리가 그 같이 포용이라는 가치에서 안고 가야 될 요 영역은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일반 그 시민들이 돼서 이게 뭐 교육이 이루어지든 뭐가 됐든 하여간 우리가 정리돼야 될 포용 안에서 포용이라는 개념 안에서 그냥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대상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느낀 거고 제가 말씀 요약하는 것 중에서 보완될 게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 여기에는 우리 정호 본부장님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혹은 디지털화 시대에 최소한의 그 수혜를 받는 자와 그 다음에 수혜 안에 못 들어오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조각조각을 있지만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이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누가 감당할 건가라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고려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이라는 거를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지역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이 하나의 허울적으로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이라든가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서 중앙정부 우리 부 교수 말씀은 뭐 BHA라도 그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거는 또 하나의 논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신 게 우리 김상진 관장님 하면서 이제 우리 조박사님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백현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이 되든 뭐 누가 하고 있는데 진짜 그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홍보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랑 저랑 좀 다른 새로운 시각을 하신 게 기업이라든가 여기도 디지털 어떤 그 포용의 하나의 주체로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실현을 어떻게 시킬 건가도 하나의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게 대상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오늘 논의됐는데 정말 제가 너무 큰 개념이 돼서 시간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모자란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간을 제일 몰랐는데
그런 요소들에 대한 우리들의 걱정이 하니까 저희들 송구하지만 일곱 모임 그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담회에서 얻은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개념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왜 아까 정보부장님 말을 잘 듣게 하셨다 이렇게 저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왜 시티즌십이냐에 대해서는 달 얘기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물리정연하게 원장님의 이론이세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물리정연하게 그래서 내용을 써보고 가면 야 이거 디지털 시티즌십이라는 거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또 굉장히 하이소사이어티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는구나. 저는 생각해보면 디지털 시티즌십이라는 거는 디지털 세계로 접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어떤 디지털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스스로 교육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스스로 교육해 나가시는 분들이 그 어떤 디지털 시티즈의 핵심이라고 좀 봐졌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못 해나가는, 근데 우리끼리 가다 보면 거기에 뭔지 왜 모르는지 모르죠. 우리 박 본부장은 뭔지 왜 못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는 그룹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갖고 왔던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시티즈의 하나의 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약간 저는 저차원적으로 근데 아까 굉장히 고천수로 말씀하셔서 야 내가 와서 배웠구나, 내가 와서 배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박사님께서 완전히 그 발제비를 주셔가지고 아까 저 파일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그게 교육이라는 것, 예산이라는 것, 실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제도적 법적 장치의 마련의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요. 이 정도 말고도 제가 놓친 게 있으면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마지막 두 가지만 오늘 이 주제에 좀 더 추어서 첫째는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격차 해소 사업이나 정보문화 사업 그 사실은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좀 앞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고 당겨줄까 하는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시티즌십이나 디지털 포용 정책은 마땅히 이제 뒤처지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좀 더 한 발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앞서 나가는 사람들 더 앞서 나가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기존의 어떤 정책적 오리엔테이션하고 다른 점이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디지털 시티즌십을 하면서 중앙보다는 지역, 지방이 훨씬 이게 용이하겠다. 실행하기.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부처간 칸막이 또 이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질성, 이 사회의 집단, 계층 간의 이질성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죠. 이걸 정책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역으로 가면 지역은 물론 지역도 그런 문제들 존재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생활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칸막이도 좀 비교적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티즌십을 가장 용이하게 손쉽게 구현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플랫폼 얘기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 플랫폼이 공간을 플랫폼을 도서관으로 할지 아니면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쉼센터를 할지 그거는 이렇게 가서 더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다양한 리소스를 하나의 거버넌스로 묶어내고 거기서 이 디지털 시티즌십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민의 입장에서 딱 이런 편리성을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사는 경력 고유 여성인데 자기가 새롭게 예를 들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 가면 그냥 손쉽게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지역에 그런 걸 이렇게 빠르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바탕이. 그래서 정보부장을 먼저 시키셨어야 되는데 그게 실은 어떤 어려움이냐 우리가 가르쳐보면
잘 나가는 애들은 냅둬도 잘 나가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저보다는 한 40대 되는 애들이 핸드폰의 이 앱의 개수가 달라요. 그리고 30대 다르고 20대도 다르고, 근데 그 아이들의 이 시수는 점점 빨라져서 걔네들한테는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되고, 가장 제가 바라는 거는 젊은 애들은 정말로 필터링하는 기술, 그 다음에 중도가 안 되도록 기술만 냅두면 너무 빨라져서 냅두면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지어 또 뭐 어떤 문제냐, 5G가 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 압구정동만. 그 압구정동은 모든 아파트가 70년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역은 안 돼요. 5G가 안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디지털이라는 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아까 몇 분의 지역분들의 말씀 굉장히 공감한 게, 야, 지역에서 스마트팜? 그거는 잘 사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홍성에 뭐 도축이 막 1000도, 2000도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폰을 만드는데 안 돼서, 그게 제가 본부장님 먼저 하시기, 이게 토론인데 말이지. 그래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네. 만들기 더 용이할 수도 있겠다. 훨씬 중요하죠. 작고 간편하고 큰 말이 없는 거니까. 오늘 주제에 맞게 딱 맞게 그걸 했을 거라. 너무 우리가 공부를 해서 현장감 있는 걸. 그거 언제 한번 다시 불러주시나요? 우리 부장님 불러주시나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게 또 다른 의견 제가 또 한 분 정도 더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엔드 유저인 시민자 시스템을 해야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런 것도 뭐 영양 뭐 이런 거 있지만 결국은 그 개인의 시민들이 휘둘리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데에 해소를 알아서 하기 이런 게 지금 디지털 전환 속도가 공급하고 다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랩업을 하나만 말씀, 정말 고민되면 예산이 있으면 너무 시골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대구 정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정도에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 지역은 좋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방어하면서 좋은 신문이니까 너무 다른 점이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 저소대가 또 이게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또 만들어 보시면 또 어떨까. 강경도보다는 강경시를 강경시가 있는데 마치 정과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대구 강경시에 가지고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지역에 그가 관련된 자원은 부산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데도 없을 수 있는데 40분은 대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구 맞아. 본인이 예. 그래가지고 그 자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원이. 그 지역에 이런 부분에 있어 깨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디지털화 역사가 그런대로 한 몇십 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앞서가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주도들도 계시고 한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언론도 보내서 언론의 광고도 때리고 행사할 때고 온 사람들한테 실수도 하나, 그리고 그 기운동을 하고 뭐 이래 할 때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 또 누가 되느냐. 우리가 또 이 주재하는 사람을 가장 덕목 중에 하나 시간에 끝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긴 시간이 부여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거는 우리 발제해주고 토론해주는 선생님들이 워낙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에 말해주셔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잘 정리해 주시면 다음에 이런 자리에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런 토론자로 나서서 잘 한번 해보도록,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